내일 아침 핸드폰 충전기를 꽂습니다. 벽에 박힌 그 평범한 콘센트에 말이죠. 돼지코라고 부르는 그 두 구멍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구멍이 한 나라에겐 매년 수천억 원의 보너스를 안겨주고 다른 나라엔 100조 원짜리 족쇄가 됐습니다. 믿기십니까? 같은 전기를 쓰는데 말이죠. 똑같이 불 켜고 텔레비전 보고 냉장고 돌리는데 왜 한쪽은 돈을 벌고 한쪽은 돈을 잃는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 답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두 나라가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국과 일본이죠. 당시 두 나라 모두 110V 계열 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처럼 낮은 전압이었죠.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멀쩡하게 잘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미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국을 다 뜯어서라도 220V로 올리자. 1인당 소득이 $400도 안 되던 시절입니다. 가난했죠. 그런데 1조 4천억 원을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전국의 콘센트를, 전선을, 변전소를 전부 바꾸겠다는 겁니다. 32년 걸린다는 걸 알면서 말이죠. 반면 일본은 상식을 택했습니다. 멀쩡한 걸 왜 바꿔? 100V면 안전하고 돈도 안 들잖아.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당장은 말입니다. 그런데 32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전력망 효율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매년 절감되는 전력 손실만 1,700억 원이죠. 투입한 1조 4천억은 이미 수십 배로 회수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바꾸려면 100조 원이 듭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국의 공장이, 빌딩이, 가전제품이 모두 100V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못 빠져나옵니다. 전기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전기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성과 LG가 세계 가전 시장을 장악했죠. 소니와 파나소닉은 쇠퇴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왔는데 일본은 충전 인프라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데이터 센터 경쟁에서도 밀렸죠. 전압 하나 때문입니다. 콘센트 구멍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고전압이 돈이 되는가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한국이 32년 동안 어떻게 이 미친 프로젝트를 완수했는가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해냈는지 말이죠. 셋째, 일본이 왜 못 바꿨고 무엇을 잃었는가입니다. 단순히 전기요금만이 아닙니다. 산업 전체가 흔들렸죠. 전압 전쟁의 속사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제가 매일 보던 그 콘센트가 사실 한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는 사실을 말이죠. 1973년 한국은 미친 결단을 했고 일본은 상식을 택했습니다. 32년 뒤 상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 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돈이 있어도 못 빠져나오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 복잡하게 들리죠? 복잡한 공식은 필요 없습니다. 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압은 수압입니다. 전류는 흐르는 물의 양이죠. 호스로 물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보내야 합니다. 콸콸 많이 보내야 하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압을 세게 해서 얇은 호스로 보냅니다. 둘째, 수압을 약하게 하되 굵은 호스로 보내죠. 220V는 첫 번째입니다. 100V는 두 번째죠. 한국은 얇은 호스로 멀리 콸콸 보냅니다. 일본은 굵은 호스가 필요하죠. 같은 일을 하는데 힘이 더 듭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전선에서 열이 납니다. 뜨거워지죠. 이게 손실입니다. 우리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지점이죠. 저전압은 전류를 많이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실이 전류의 제곱으로 커집니다. 전류가 2배면 손실은 4배입니다. 일본이 같은 전력을 보내려면 전류를 2배 흘려야 합니다. 그럼 손실은 4배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름에 전선줄을 만져보십시오. 뜨끈뜨끈합니다. 그게 바로 새는 돈이죠. 일본은 50년 동안 4배의 열로 돈을 태웠습니다. 보이지 않게 새는 세금입니다. 전기는 결국 보내는 방식이 비용을 결정합니다. 낮은 전압은 싸 보이지만 그 순간부터 손실이 시작되죠.
한국은 이걸 알았습니다. 1973년에 말이죠. 일본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꾸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은 상식이 있었습니다. 저전압이면 구리도 적게 들고 안전하다는 말이죠. 다음 장에서 이 상식이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로 사라지는 전력은 보이지 않게 새는 세금입니다. 일본이 100볼트를 고집한 대가가 숫자로 드러나는 순간이죠. 일본이 믿었던 상식이 있습니다. 전압이 낮으면 안전하고 구리가 적게 든다. 들어보셨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저전압이면 구리가 덜 든다고요? 정반대입니다. 저전압은 전류를 많이 흘려야 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선이 뜨거워집니다. 타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선을 굵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리를 더 많이 써야 한다는 겁니다. 100볼트로 10kW를 보내려면 전류가 100A 흐릅니다. 220볼트로 보내면 45A면 되죠. 전선 굵기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2배 이상 굵어야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결국 구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이 50년 동안 믿었던 상식이 거짓이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도 반은 틀렸습니다. 전압이 낮으면 감전 시 덜 위험하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류가 많이 흐르면 화재 위험은 오히려 높아지죠. 뜨거운 전선이 더 위험합니다. 상식이 항상 경제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전기는 더더욱이죠. 전압을 낮추면 안전해 보이지만 그 대신 전류가 폭주합니다. 일본은 이 단순한 물리 법칙에 배신당했습니다. 50년 동안 밑 빠진 독에 에너지를 부었죠. 매년 손실되는 전력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연간 수조 원 규모라고 말이죠. 50년이면 얼마입니까?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의 진짜 비극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은 틀린 걸 알았습니다. 1980년대에 이미 알았죠. 그런데 못 바꿨습니다. 왜 못 바꿨습니까?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냈을까요? 가난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가난했죠. 1인당 소득이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2년 동안 전국을 뜯어고쳤습니까? 일본은 50년 동안 틀린 믿음의 비용을 바쳤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그 반대 길을 간 한국입니다. 일본이 믿었던 상식이 있습니다. 전압이 낮으면 안전하고 구리가 적게 든다. 들어보셨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일본 전력업계는 이 논리를 50년 넘게 고수했죠.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저전압이면 구리가 덜 든다고요? 정반대입니다. 저전압은 전류를 많이 흘려야 합니다. 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전압이 절반이면 전류는 2배가 됩니다. 피할 수 없는 물리 법칙이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선이 뜨거워집니다. 타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선을 굵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리를 더 많이 써야 한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볼트로 10kW를 보내려면 전류가 100A 흐릅니다. 220볼트로 보내면 45A면 되죠. 전선 굵기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2배 이상 굵어야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같은 거리를 보내는데 구리가 2배 이상 들어갑니다. 똑같은 전기를 보내는데 말이죠. 결국 구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이 50년 동안 믿었던 상식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진국 일본이 이런 기초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다 알았죠. 그런데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이죠. 안전하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전압이 낮으면 감전 시 덜 위험하다는 건 맞습니다. 100볼트가 220볼트보다 안전하죠. 하지만 전류가 많이 흐르면 화재 위험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뜨거운 전선이 더 위험합니다. 접속 불량이 생기면 불꽃이 튀죠. 낡은 배선에서 화재가 나는 겁니다. 일본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전기 화재가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식이 항상 경제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전기는 더더욱이죠. 전압을 낮추면 안전해 보이지만 그 대신 전류가 폭주합니다. 일본은 이 단순한 물리 법칙에 배신당했습니다. 50년 동안 밑 빠진 독에 에너지를 부었죠. 보이지 않게 새는 돈을 방치했습니다. 매년 손실되는 전력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연간 수조 원 규모라고 말이죠. 50년이면 얼마입니까? 100조를 넘습니다. 천문학적 숫자죠. 허공에 날린 돈입니다. 열로 사라진 국가 경쟁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의 진짜 비극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은 틀린 걸 알았습니다. 1980년대에 이미 알았죠. 전력공사 내부에서 연구했습니다. 220볼트로 바꾸면 30년 내에 본전 뽑는다. 계산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못 바꿨습니다. 왜 못 바꿨습니까? 너무 멀리 왔기 때문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었죠. 그 이야기는 6장에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냈을까요? 가난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가난했죠. 1인당 소득이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1973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4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일본은 이미 4,000달러를 넘었죠. 그런데 어떻게 32년 동안 전국을 뜯어고쳤습니까? 다음 장에서 그 전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50년 동안 틀린 믿음의 비용을 바쳤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그 반대 길을 간 한국입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32년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얼마였습니까? 4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쌀 한 가마니 사기도 빠듯한 시절이죠. 그런데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전국을 220볼트로 바꾸겠다. 1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기를 바꾼다고요? 멀쩡한 걸 왜 바꾼다는 겁니까? 반발이 거셌습니다. 당연했죠. 그런데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샀기 때문입니다. 20년 뒤, 30년 뒤를 본 겁니다. 언젠가 에어컨이 들어올 겁니다. 대형 냉장고가 들어오죠. 공장에 큰 기계들이 돌아갑니다. 110볼트로는 못 견딥니다. 그 시절 한국의 1조 4천억은 돈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동원된 인력이 75만 명입니다. 방문한 가구가 1753만 가구죠. 상상이 되십니까? 한전 직원들이 전국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울 골목, 시골 마을, 아파트 단지를 가리지 않았죠. 콘센트를 바꿔드리러 왔습니다. 돌아오는 건 욕설이었습니다. 왜 바꿔? 지금도 잘 쓰는데? 공짜라더니 나중에 돈 뜯으려고 그러는 거 아냐? 의심이 먼저였습니다. 당연했죠. 정부를 믿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집도 있었습니다. 액땜하고 가라며 말이죠. 한전 직원들은 그래도 설득했습니다. 앞으로 전기 많이 쓰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에 더 힘듭니다. 믿는 집도 있었고 안 믿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집 한 집 돌았습니다. 32년 동안 말이죠. 콘센트를 뜯었습니다. 배선을 갈았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했죠. 변전소를 새로 지었습니다. 전국이 공사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일입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회의가 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길었기 때문이죠. 10년이 지나도 끝이 안 보였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절반밖에 안 됐죠. 그런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 가전제품이 늘어났습니다. 에어컨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가 집집마다 들어왔습니다. 110볼트로는 버거웠을 겁니다. 220볼트로 바뀐 지역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직 안 바뀐 지역은 전압이 떨어졌죠.
불이 깜빡였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아, 바꿔야 하는구나.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했습니다. 110볼트로는 미래를 못 견딘다는 걸 말이죠. 1973년에 그걸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32년을 버텼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마다 욕설과 의심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그때부터 콘센트 하나가 국가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2005년 마침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220볼트가 됐습니다. 32년 걸렸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죠.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도란스라는 회색 쇳덩어리를 기억하십니까? 웅웅거리던 그 물건 말입니다. 1980년대 중반 골목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이 안 켜져. 한전이 220볼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가전제품은 전부 110볼트용이죠. 당장 못 씁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멀쩡한 텔레비전을 못 보게 만들어 놓고.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도란스입니다. 회색 쇳덩어리였습니다. 무거웠죠. 한 손으로 들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220볼트를 110볼트로 낮춰주는 변압기입니다. 이걸 콘센트에 꽂고 여기에 텔레비전을 연결하면 됩니다.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켜놓으면 뜨거워졌죠. 만지면 화상 입을 정도였습니다. 전기를 먹는 괴물이었습니다. 효율이 떨어졌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가정에 도란스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우리 집에도 있었죠. 텔레비전 옆에 웅웅거리던 그 회색 상자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곧 새 텔레비전 사면 이거 버린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몇 년을 더 썼죠. 도란스의 웅웅거림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불편했지만 견뎠습니다. 정부는 또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가전제품 개조 지원입니다. 110볼트 제품을 가져오시면 220볼트로 개조해드립니다. 전국에 개조센터가 생겼습니다. 기사들이 집집마다 방문했죠. 텔레비전을 뜯었습니다. 내부 회로를 바꿨죠. 변압기를 교체했습니다. 무료였습니까? 일부는 무료였고 일부는 저렴한 비용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댔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32년을 완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1조 4천억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해외에서는 비웃었습니다. 1985년 국제전력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표했죠. 우리는 전국을 220볼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32년. 그 전에 정권이 몇 번 바뀔 건데요. 국민 반발로 중단될 겁니다. 일본 대표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검토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곧 후회할 겁니다. 조롱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995년 같은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가 다시 발표했습니다. 현재 70% 완료했습니다. 전력 손실이 매년 1,200억 원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2005년 드디어 완료됐습니다. 100% 달성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매년 절감되는 전력 손실이 1,700억 원입니다. 투입한 1조 4천억 원은 8년 만에 회수했죠. 지금까지 수십 배를 벌어들였습니다. 불편을 견딘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표준을 갖습니다. 도란스를 쓰던 그 시절,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걸 말이죠. 웅웅 소리는 불편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엔진 소리였습니다. 비웃음이 컸던 만큼 성공의 쾌감도 컸습니다.
그때의 1조 4천억은 지금도 매년 돈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왜 못 바꿨을까요? 이제 일본의 비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함정입니다. 일본이 바로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못 바꾼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잘못을 알아도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보드를 보십시오. 쿼티 배열이죠. 알파벳이 엉망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옛날 타자기는 너무 빨리 치면 글쇠가 엉켜서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은 타자기가 없습니다. 컴퓨터 시대죠. 더 효율적인 배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꿉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쿼티로 배웠죠. 학교에서 쿼티를 가르칩니다. 회사에서 쿼티를 씁니다.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세계가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학교 교재를 바꿔야 하죠. 회사 직원들을 재교육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안 바꿉니다. 일본의 100볼트가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메이지 유신 때였습니다. 1800년대 말이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던 시절입니다. 전기도 그때 들어왔죠. 도쿄는 독일 회사 발전기를 샀습니다. 오사카는 미국 회사 것을 샀죠. 아무 생각 없이 샀습니다. 그게 운명을 갈랐습니다. 당시엔 100볼트가 최선이었습니다. 안전했고 기술도 검증됐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920년대 전기가 보급됐습니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재건했죠. 그때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220볼트로 바꿀 수 있었던 순간들이죠. 특히 전쟁 직후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폭격으로 도시가 다 부서졌습니다. 전력망도 망가졌죠. 처음부터 다시 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꿨으면 됐습니다. 한 번에 갈아엎을 수 있었던 순간이죠. 그런데 일본은 뭘 택했습니까? 원래대로 복구했습니다. 100볼트로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당장 편했기 때문입니다. 복구가 급했습니다. 빨리 전기를 켜야 했죠. 익숙한 방식이 빨랐습니다. 나중에 바꾸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섰죠. 빌딩이 올라갔습니다. 모두 100볼트 기준으로 지었습니다. 기계를 샀고 설비를 갖췄죠. 1980년대 전자제품 시대가 왔습니다. 소니가 파나소닉이 100볼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수천만 대가 팔렸죠. 그때쯤 깨달았습니다. 이거 잘못됐는데? 전력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효율이 떨어졌죠. 한국이 220볼트로 바꾸는 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연구했습니다. 계산해봤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50조 원이 듭니다. 1990년대 기준입니다. 너무 컸습니다. 포기했죠. 조금 더 기다리자. 기술이 발전하면 비용이 줄어들 거야.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비용은 더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70조로 늘었습니다. 2010년대 100조를 넘었죠. 왜 늘어납니까? 100볼트에 맞춰진 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공장마다 100볼트 모터가 수백 대씩 돌아갑니다. 빌딩마다 100볼트 설비가 깔렸죠. 가정마다 100볼트 가전이 가득합니다. 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죠. 영화 티켓값이 아까워서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보는 심리 아십니까? 일본이 그 상태입니다. 100년 동안 투자한 게 아깝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많이 쌓였죠. 그래서 못 바꿉니다. 변화를 미룰수록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형벌이 됩니다. 일본은 100볼트가 낡은 걸 알면서도 너무 많은 걸 그 위에 올려버렸습니다. 전환 비용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구조가 만든 이자입니다. 결국 지금 불편이 아니라 평생 비효율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본의 진짜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100볼트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죠. 이제 그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일본은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 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일본의 전기는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동쪽은 50Hz입니다. 서쪽은 60Hz죠. 같은 나라인데 전기 주파수가 다릅니다. 기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대전쯤 가니까 철길 폭이 달라집니다. 기차를 갈아타야 하죠. 말이 됩니까? 일본이 그렇습니다. 도쿄의 전기를 오사카로 보내려면 중간에 바꿔야 합니다. 주파수 변환소를 거쳐야 하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1800년대 말로 돌아갑니다. 도쿄는 독일 회사 발전기를 샀습니다. 50Hz였죠. 오사카는 미국 회사 것을 샀습니다. 60Hz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줄 말이죠. 전기가 보급됐습니다. 도쿨은 50Hz로 깔았고 오사카는 60Hz로 깔았습니다. 나중에 통일하면 되지. 그런데 통일 안 했습니다. 100년 넘게 말이죠.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100볼트 바꾸는 것보다 더 컸죠. 큰 문제는 아니잖아. 그냥 각자 쓰면 되지. 평상시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이 왔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멈췄습니다. 도쿄 전역이 전력 위기에 빠졌죠. 서쪽은 전기가 남아 돌았습니다. 오사카, 나고야 지역은 멀쩡했죠. 동쪽으로 보내면 되지 않나? 안 됩니다. 주파수가 다르니까요. 변환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용량이 너무 작았습니다. 겨우 100만 킬로와트였습니다. 도쿄가 필요한 양의 10분의 1도 안 됐죠. 목마른 사람 앞에 컵으로 물 주는 격입니다. 도쿄는 계획정전에 들어갔습니다. 신호등이 꺼졌습니다. 지하철이 멈췄죠.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충격이었죠. 선진국 일본이 정전이라고?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우리 전기 남는다. 왜 못 보내나?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냅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요. 냉장고에 비유하겠습니다. 집에 냉장고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텅 비고 하나는 꽉 찼죠. 옮기면 되는데 문이 다릅니다. 한쪽은 왼쪽으로 열리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열리죠. 음식을 꺼내서 돌려서 넣어야 합니다. 한 번에 조금씩만 되죠. 일본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재난은 숨겨진 결함을 드러내는 시험지였습니다. 정부는 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파수를 통일하자. 계산했습니다. 또 100조가 나왔죠. 변환소 용량을 늘리자. 이것도 수십조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변환소만 조금 늘렸습니다. 300만 킬로와트로 말이죠. 땜질 처방입니다. 근본 해결은 포기했죠. 통일은 다음 세대가 하겠지. 또 미뤘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국이 220볼트입니다. 주파수도 60Hz로 통일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똑같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 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재난이 와도 서로 돕죠. 2011년 9월 전국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복구됐습니다.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죠. 일본 언론이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은 표준이 통일돼 있다. 서쪽의 전기는 남아 돌았지만 동쪽은 촛불을 켜야 했습니다. 표준을 통일하지 못한 대가가 국가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도쿄 사람들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자기 나라 전기를 제대로 못 쓰나?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죠. 100볼트 문제에 주파수 분단까지 겹쳤습니다. 일본은 2개의 감옥에 동시에 갇힌 겁니다. 한국은 32년 고생했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일본은 100년 편하게 살았지만 지금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문제가 산업까지 바꿨습니다. 삼성과 LG는 어떻게 세계 1위가 됐습니까? 소니와 파나소닉은 왜 무너졌죠? 전기차는 왜 일본에서 안 팔립니까? 데이터 센터는 왜 한국으로 몰립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220볼트입니다.
1990년대 초반 가전 시장의 왕은 일본이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가 세계를 지배했죠. 한국 기업은 뒤따라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2020년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삼성과 LG가 1위입니다. 소니와 파나소닉은 가전 사업을 축소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술 차이였습니까? 아닙니다. 일본 기술은 여전히 뛰어났죠. 가격 경쟁력입니까? 그것만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전압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제품을 두 가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일본 내수용은 100볼트입니다. 수출용은 220볼트죠. 냉장고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터가 다릅니다. 압축기가 다르죠. 회로 설계도 다릅니다. 개발비가 2배 듭니다. 생산 라인도 2개 돌려야 하죠. 한국 기업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만듭니다. 220볼트입니다. 국내에서 쓰던 제품을 그대로 수출합니다. 유럽에 팔고 중동에 팔고 동남아에 팔죠. 세계 대부분이 220볼트니까요. 개발비 한 번으로 전 세계를 공략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했습니다. 같은 제품을 많이 만들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품질은 올라가죠. 일본은 2개를 조금씩 만듭니다. 한국은 하나를 대량으로 만들죠. 승부가 갈렸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형 가전은 모터가 핵심입니다. 냉장고 압축기, 세탁기 모터, 에어컨 컴프레서 말이죠. 모터는 전압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출력이 좋습니다. 효율도 높죠. 소음도 적습니다. 100볼트로 같은 성능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잡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품이 더 들어가죠. 비용이 올라갑니다. 성능도 미세하게 떨어집니다. 소비자는 느낍니다. 일본 제품이 예전만 못한데 기술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전압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갈라파고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섬에 고립돼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생물을 말합니다. 일본 시장이 그렇습니다. 100볼트라는 섬에 갇혔습니다. 세계 표준과 달랐죠. 일본 기업은 섬 안 규격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 표준 위에서 뛰었습니다. 표준을 잡은 나라가 시장을 잡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전기차 시대가 왔습니다. 전기차는 집에서 충전합니다. 밤새 꽂아두죠. 100볼트로 충전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하룻밤 꽂아도 절반밖에 안 찹니다. 급속 충전기를 집마다 설치해야 합니까? 공사비가 수천만 원입니다. 일본에서 전기차 보급이 더딘 이유입니다. 220볼트면 문제 없습니다. 집밥 충전이 됩니다. 한국은 전기차 천국이 됐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하이브리드만 팔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효율이 생명입니다. 100볼트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주파수도 분단돼 있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한국을 택했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밀렸습니다. 전기차와 인공지능 시대엔 전기 인프라가 곧 산업 인프라입니다. 1973년의 그 결단이 지금 산업을 좌우합니다. 돌아보면 신기합니다. 콘센트 하나 바꾼 결정이 삼성과 LG라는 날개가 됐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샀습니다. 32년 고생했지만 평생 이익을 봅니다. 일본은 현재를 택했습니다. 당장 편했지만 평생 족쇄가 됐죠. 기술이 아니라 용기와 안목의 차이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멀리 본 나라와 부자였지만 가까이 본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평범한 콘센트를 보십시오. 2구멍입니다. 이 작은 구멍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1973년 누군가는 알았습니다. 110볼트로는 미래를 못 견딘다는 걸 말이죠. 32년 동안 욕먹으며 버텼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매년 1,700억 원을 아끼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미래 산업을 선점했습니다. 한 세대의 불편이 다음 세대의 자유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표준의 힘입니다.